2025년 마지막으로 남은 무장친위대 참전용사들은 유럽과 미국 전역에 흩어져 익명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100세 노인들입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나치 정예부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100세가 넘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람 중 한 명은 히틀러의 개인 보좌관이었던 오토 균셰였는데, 그는 총통이 축출된 후 히틀러의 시신을 화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1945년 5월 소련군의 포로로 잡혀 1956년 해방될 때까지 10년 넘게 노동수용소에서 지냈다. 균셰는 회고록을 출판하지 않았고 2003년 86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독일에서 조용히 살았다. 로쿠스 미슈는 나치 정권의 마지막 날들을 목격한 마지막 생존자였다. 그는 소련 감옥에서 9년을 보낸 후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가정용 인테리어 매장을 열었습니다. 미슈는 2013년 96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결코 후회하지 않고 히틀러를 옹호했습니다. 최근인 2023년 5월에는 제일 SS 기갑사단 라이프슈탄다르테 아돌프 히틀러의 상급 지도자 에르하르트 귀르스가 10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르는 살아남은 마지막 고위 SS 장교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히틀러 없는 세상에서 SS의 첫걸음. 1945년에 SS는 해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서방연합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이 폭발하여 서방연합국과 별도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치 국가가 생존하고 소련과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증거를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인리히 힘러는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적의 손에 살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겪은 일을 증언할 수 없게 됩니다. SS 경비원들은 수천 명의 수감자를 낮은 기온과 적절한 거처도 없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 강제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게슈타포와 크리포 교도소 수감자들의 차례였습니다. 1945년 5월 6일 아돌프 히틀러의 후임자인 카를 드니츠 제독은 힘러를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부하들에게 약속했지만 임무에서 벗어난 지 며칠 만에 그는 함락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많은 SS 구성원들도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일부는 연합군의 포로로 잡혔고 일부는 전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남미로 탈출했습니다. 힘러가 실각한 후 에른스트 칼텐브루너가 하이드리히의 뒤를 이어 제국 중앙보안사무소의 수장이 되었고 주요 전범들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SS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완전히 무력하고 적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한 SS 군인들은 적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계속 찾아 나섰다. 그리하여 독일군은 철로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고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거의 깔려 있지 않았으며 다리는 폭격으로 파괴되어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걸어서 집이나 은신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오직 전쟁터에 가족이 있는 군인들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거나 집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든 도시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친척들을 만나 재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소련군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의정서에 따라 자유를 잃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여단은 나치를 포로로 잡아 기소 후 처형을 피한 것으로 악명을 얻었다. 어떤 경우에는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졌고 동부 전선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은
스탈린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방연합국이 독일군을 처형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히틀러의 부하들이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 연합군은 S에 소속된 사람들의 몸통에 피 문신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 사단은 독일군 포로들을 위솥을 벗고 팔을 든 채 직선으로 행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SS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독일군에게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문신을 가리기 위해 화장을 하거나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피부를 베는 일이 흔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들은 신원을 확인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계급이 낮고 1943년 이후에 입대했다면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다가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고위 SS 장교들의 경우 먼저 신문을 받은 후 나머지 수감자들과 함께 보내지거나 직접 처형되었습니다. 발각되자 나치 군대는 모든 계급을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룰렛 바퀴에 맡겨졌고 그를 포로로 잡은 자의 자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폴란드인, 프랑스인, 그리고 놀랍게도 캐나다인도 불신했습니다. 노르망디 전투는 캐나다 여단의 최악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특별한 명령을 받지 않는 한 SS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반면 소련군은 항복을 시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붉은 군대가 항복한 무장친위대 사단 전체를 전멸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를 해낸 소수의 군인들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처형되지 않으면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소련은 서방연합국과는 달리 공정한 사법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실종자로 알려진 SS 군인들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은 형벌을 피하려고 한다. 1946년 재판에서 SS 대원 74명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에는 요아힘 파이퍼와 요제프 제프 디트리히의 악명 높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부대의 동료로 지목된 뒤 독일 슈베비슈할에서 미군 병사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 군인들은 여러 언어를 구사했으며 나치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금된 나치들은 각자 다른 장소에 갇히게 되었지만 항상 다른 동료들과 가까운 곳에 갇혔습니다. 수감자들은 변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야기를 조율하곤 했습니다. 재판에서 SS 대원들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제3자 증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선서해 증언했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 민간인들, 잔혹한 학살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나치 군인들이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탄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증언의 대부분은 법원에 제출된 약 100건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다양한 자백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범자들의 연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증언할 기회를 얻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목에 번호가 적힌 신분증을 걸고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은 연구와 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절대적인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재판 전 신문과 함께 진행된 재판 절차는 널리 알려지고 정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SS 장교들은 미국의 신문관들이 고문을 포함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모든 진술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하야그와 SS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전투 전후 초기에 연합국은 독일에서 비무장화, 민주화, 분권화, 비나치화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모두 이를 소위 승자의 정의로 받아들였다. 냉전 초기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소련의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소련은 종종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외교 정책과 비교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 최고 사령부는 독일군의 군사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전직 독일 장교들이 이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여 독일 국방군의 재건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들은 힌메로드 각서라는 문서를 초안했는데 이 문서는 독일군의 재무장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전범들의 석방과 무장 친위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나치 전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독 정부의 압력을 인지한 연합군은 일부 전쟁 범죄에 대한 형을 감형해야 했습니다. 1951년 미국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히틀러 주변의 범죄 집단과 정규군을 구별하려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독일군이 상층부에서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특정 개인을 구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같은 해에 일부 독일 국방군 장교들은 전쟁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SS 요원들은 여전히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이 새로운 법의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49년에 새로운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쟁협회 결성 금지가 해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AIA에게 전 SS 회원 상호지원협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장친위대 전직 사령관 중 가장 높은 계급을 차지한 사람 중 한 명인 파울 하우저가 이 조직의 첫 대변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두 명의 유명한 전직 사령관 펠릭스 슈타이너와 허버트 길레가 동행했습니다. 쿠르트 마이어와 제프 디트리히는 각각 1954년과 1955년에 석방된 후 둘 다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이어는 협회의 가장 효과적인 대변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사메스 기갑사단 토텐코프의 전 멤버였던 에리히 에버하르트와 같은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었으며 그는 1061년에 그를 대체했습니다. 마이어가 죽은 후 SS 기병사단의 수석 사령관이었던 플로리안 가이어가 1977년 HIAG 의장이 된 비렐름 비트리히가 그 뒤를 이었다. HIAG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범들에게 문을 열어 책임과 죄책감을 면제해 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탈리아의 빈카와 마르차보토 학살의 책임자인 발톨 레더와 아드레아티나스 학살의 주범인 허버트 카플러는 HIAG 소속 인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해당 잡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AIA게스의 이념은 유럽 정신과 애국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AIA게는 세계 대중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후반에 첫 번째 정기 간행물인 비킹 루프가 창간되자 이 조직을 너나치 단체라고 비난하는 다양한 추측이 퍼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우저는 서독 의회인 분데스타크에 편지를 써서 이러한 비난을 부인하고 HIAG를 전직 무장친위대 군인을 변호하는 조직으로 훌륭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규약에는 그들의 목표가 동료애와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연합군 포로를 지원하고 가족들과 협력하고 실종자 수색을 돕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운동의 첫 번째 기둥 중 하나는 무장친위대 제향군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31조에 규정된 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국방군 군인과 동일한 권리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장친위대가 자신들의 네 번째 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무장친위대가 국방군으로부터 독립된 SS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장친위대 요원들은 강제 수용소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며 서부와 동부 전역에서 수천 건의 전쟁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HIAG는 회의를 열고 추적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투 중 실종된 4만 명이 넘는 무장친위대원의 소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는 서독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52년 최초의 대규모 행사가 독일의 베르덴에서 열렸는데 그 연설의 주제는 자유, 질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연설이 AIA계가 세계의 눈에 좋은 인상을 주려는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직 낙하산 부대 장군이자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헤르만 베르나르트 람케는 독일 국방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의 국민들을 놀라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람케는 진짜 전범은 서방연합군이라고 주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전직 SS 구성원의 블랙리스트는 곧 우등생 명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서독에서 큰 불안을 야기했다. 미국의 신문들은 히틀러의 경비대, 전직 수장 칭찬, 선동 장군, 동맹국 우려와 같은 제목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행사에서 들렸던 환호성과 아이젠하워를 돼지와 개라고 비난하는 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HIA기 당국은 물결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무장친위대 방위협회는 이러한 일반적인 반대 여론을 이용해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군인이고 전범들은 전쟁 포로처럼 생활한다고 주장하며 두 범주는 동등하며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더 큰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HIRG는 다른 제향군인 단체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사면과 연합군 포로로 잡혀있는 전범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졌고 독일 정부는 이 사람들의 운명을 이해하며 그들을 신속히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간의 작업 끝에 AIA계는 당시 독일 집권당이었던 기독교 민주연합과 야당인 사회민주당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인맥을 활용해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많은 수의 새로운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HIA계의 조치는 비판자들에 의해 엄중하게 의문을 제기했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나치 과거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전쟁 범죄로 투옥되고 처형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1953년에 그들은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크리스마스인 동지를 기념했습니다. 이 축하 행사 동안 그들은 이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가 사랑하는 경비병이다 와 같은 구절이 포함된 나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바이에른주의 슈타우페네크 성으로 행진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독일의 괴팅겐에서 열린 대회에서 유대인 협의회와 학생회 그리고 대학의 위계에 맞섰습니다. 1954년부터 그들은 하멜린 묘지에서 처형된 전범들을 애도했는데 이곳은 나치 전쟁 참전 용사들이 모이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959년까지 이미 그러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15,0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지휘관이었던 베나트 십켄의 사망 10주년이 되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이프 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 1961년에 그들은 마르차보토 학살을 계획한 그룹펜피러인 막스 지몬을 기리는 부고 기사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신문에 게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신문사는 광고 게재를 거부했고 HIAG는 분노에 휩싸였다.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증언한 무장친위대원들은 모두 자기들의 여단이 순수하게 군대였고 베르막트와 동일하다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고 HIAG는 역사적 부인을 표명하는 선전 활동을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IA계가 명예로운 협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53년 독일 총리 콜라트 아데나워는 무장 친위대원들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모집된 병사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광고 캠페인, 정기 간행물, 책, 대중연설 등을 통해 역사를 다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HIAG는 후대 연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몇몇 역사가들은 그의 발언이 반유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주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회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추종자들에게 나치 이념을 계속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추종자들을 끌어들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AIAG는 점점 더 소외되었고 결국 1992년에 해체되었습니다. 나치즘의 잔재를 위해 싸우는 구두룬 부르비츠와 스틸레 힐페 1929년 8월 8일 하인리히 힘러와 마가레테 보데는 딸 구두룬을 낳았습니다. 구두룬 힘러는 또한 기혼 성씨인 부르비츠로도 알려져 있었고 아버지가 지어준 별명인 퍼피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독일어로 작은 인형을 뜻합니다. 그는 뮌헨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아돌프 히틀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획하는 동안 자랐습니다. 힘러는 구두룬에게 자신의 작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구두룬은 다하우를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다하우 강제 수용소를 둘러보았는데 아버지께서 상추와 곡식이 자라는 곳을 보여주셨어요. 그 후 수감자들이 그린 그림들을 봤는데 모두 아름다웠어요. 마지막에는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1945년 아버지가 죽은 후 구두룬은 나치 이념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학살에 대한 부인주의적 성명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구두룬은 1968년까지 서독 외국 정보국에서 일했습니다. 1959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오늘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집단 학살자로 여겨집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바꾸고 싶습니다. 1951년 그녀는 구금, 유죄 판결, 그리고 도망자 신세에 놓인 전직 SS 대원들을 돕는 단체인 스틸레 힐페, 스타일레 힐페에 가입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그녀는 나치치에서 명성과 위신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스틸레 힐페는 스페인어로 전쟁 포로와 휘영유자를 위한 침묵의 지원을 의미하며 헬렌의 엘리자베스 폰 이젠부르크 공주가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젠부르크 공주와 그녀의 파트너들은 독일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특히 남미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력 덕분에 아돌프 아이히만, 요한 폰 리어스, 발터 라우프, 요제프 맹겔레와 같은 범죄자들이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로 도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단체의 효율성을 확인한 그들은 자원과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10월 7일 뮌헨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리고 한 달 남짓 후인 11월 15일에 이 단체는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의 볼프라츠하우젠 마을에서 이젠부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틸레 힐페는 활동 초기부터 전쟁 포로와 권리 없는 수감자들의 절박한 필요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후 승전국의 감옥이나 독일의 형무소 등 전쟁 재판소 설립으로 인해 기소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인 루돌프 아셰나우어가 체포된 전범에 대한 법적 지원을 조직했습니다. 스틸레 힐페 덕분에 전쟁 포로들은 휴가수당, 급여,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목적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념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젠부르크는 교황 비오 12세와 가톨릭 종교 전반에 매우 가까웠으며
그녀는 매일 가톨릭을 신봉했습니다. 이런 친밀함 때문에 주교들은 스틸레 힐페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이념적 동일시였던 것은 아니며 독일인들을 과거와 화해시키고 전후 독일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는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다하우 수용소에서 SS에게 고문을 받았던 요한의 노이하우슬러 주교는 관계를 회복하고 악을 선으로 갚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교회들은 슈틸레 힐페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여주며 나치 전범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스틸레 힐페는 피고인들과 계속 동행했는데 그 중에는 피에 브리진으로 알려진 가학적인 힐데파르트 라케르트가 있었는데 그는 마이다네크 여성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의심스러운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또한 클라우스 바비, 에리히 프리브케 및 요제프 슈와만베르거를 지원했습니다. 1959년 이젠부르크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게르트루드 헤어와 아델하이드 클루그가 대통령직을 계승했습니다. 1992년에 호르스트 얀젠이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정치범들과 협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로쿠스 미슈이 히틀러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본 마지막 사람 다음은 전후 시대에 살아남은 나치 군인들의 사례입니다. 로쿠스 미슈는 1917년 7월 29일 독일 제국의 프로이센 왕국 내 실레시아 지방의 알트샬코비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전투에서 사망한 건설 노동자의 아들이며 미슈가 겨우 2살 반이었을 때 폐렴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조부모가 그를 돌보는 동안 1922년에 그의 동생 브루노가 수영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가 8살이 되었을 때 그가 직업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학교에서 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년 후 미슈는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작센주 호이어스베르데에서 슈밀러 앤 모델 회사의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화가로서의 훈련을 받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35년에 코엘른 미술교사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취미를 완벽하게 익힌 뒤 호이에스베르다로 돌아와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1938년 그곳에서 그는 미래의 아내인 게르다를 만났고 1942년 새해 전날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딸 브리기타 야콥 엥겔켄을 키웠습니다. 로우스 미슈는 젊은 시절인 1937년에 군 복무에 소집되어 무장친위대의 전신인 SS 베루핑스트루프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경호부대인 유명한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에 합류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1939년에 그는 SS 로텐피러로 진급하여 매우 기뻤습니다. 폴란드 침공 당시 그는 연대와 함께 제13군단에 배속되었는데 이 군단은 나중에 제8군에 통합되었습니다. 1939년 9월 24일 그는 중대장인 SS 대위 비렐름 몬케가 선정한 다른 4명의 병사와 함께 모들린 전투 중 폴란드군의 항복을 협상했습니다. 몬케는 비록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 폴란드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우스 미슈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이후 적의 공격을 받아 땅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미슈는 전쟁 참여를 중단하고 요양원에서 6주간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공로로 그는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회복 과정을 마친 후 몬케는 그를 SS 비글레이트 코만도 뎃 퓨러스, 즉 총통호위 사령부에 보냈습니다. 이 사령부에는 전선에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SS와 레입슈탄다르테 소속의 구성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미슈는 새로운 역할로
전쟁 내내 히틀러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미슈는 항상 무장하고 있었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의 앞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다. 그는 경호원으로 일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전화 교환원, 메신저, 관리인, 발레 파킹, 웨이터로 일했습니다. 1945년 1월 독일군이 불지 전투에서 패배한 후 미슈와 나머지 직원들은 베를린의 제국 수상관저 벙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화 교환원으로 배정되어 벙커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을 처리했습니다. 4월 22일 그녀의 총사령관인 프란츠 셰들레는 아내와 딸이 베를린을 떠날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구매했다고 그녀에게 알렸지만 게르다는 그 티켓을 받기를 거부하고 베를린, 더 정확히는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슈는 나치 통치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목격한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벙커에서 총소리를 듣고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시신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마그다와 요제프 괴벨스가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고 그들과 함께 죽은 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월 2일 미슈는 벙커에서 탈출했지만 곧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혀 모스크바의 루비앙카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1953년 말 석방된 후 그는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미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병원 안내원, 운전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미슈와 그의 가족은 베를린으로 이사해야 했지만 그의 아내는 노이쾰른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이 매우 편안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행히도 미슈는 독일 자성가들의 지원을 받아 페인트와 인테리어 장식 매장을 인수했고 1985년 68세의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그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미슈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전직 상사가 짐승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며 매우 평범한 사람이자 매우 훌륭한 상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모순이 생겨났다. 유대인 문제를 지지하는 그녀의 딸 브리지타는 할머니를 통해 그녀의 어머니가 유대인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슈는 이 정보를 부인했고 브리지타는 아버지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몹시 실망했습니다. 2013년 9월 5일 로우스 미슈는 96세의 나이로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틀러 사망 후 오토 균셰의 침묵. 오토 균셰는 1917년 9월 24일 예엔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제국의 작센 바이마르 아이제나흐. 16세의 학교를 마친 후 그는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의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1934년에 나치당에 가입했고 1950년부터 1941년까지 아돌프 히틀러의 부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1942년 4월 말까지 그는 SS 장교 아카데미에 다녔고 그 후 LSSH의 기갑척탄병 중대 지휘관으로 최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1년 후 균셰는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비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돌프 히틀러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8명으로 구성된 SS 부대인 퓨러베글라이트 코만도의 일원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베를린에 도착하자 히틀러는 균셰에게 자신의 사망 후 시신을 화장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예나 출신인 그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상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1945년 4월 30일 저녁 균셰는 아돌프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이 죽은 총통 벙커의 방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틴 보르만과 하인츠 링헤와 함께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빠르게 균셰는 떠나 괴벨스, 한스 크랩스 장군, 비렐름 부르그도르프 장군에게 총통이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테이블과 의자를 옮기라고 명령한 뒤
바닥에 담요를 깔고 죽은 부부의 시신을 그 안에 싸매라고 했습니다. 시체가 벙커 비상구를 통해 제국 총리관저 뒤편 정원으로 옮겨진 후 화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벙커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5월 1일 그는 붉은 군대에 체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중으로 몸을 감는 탈출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없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균셰는 대답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는 여러 고문을 당했다. 1955년 그는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에서 형을 마친 후 동독의 바우첸으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는 석방된 뒤 서방 동맹들로부터 법정 증언을 포함한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 판사들 앞에서 균셰의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시체가 옮겨진 후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히틀러 청소년단의 지도자였던 캠프카와 히틀러의 비서였던 트라우들 윤게의 주장과 모순되는데, 그들은 균셰가 나치 지도자가 입에 총을 쏘았다고 경고했다고 회상했다. 히틀러의 경호원은 그 모든 진술을 부인했고, 심지어 그의 상관이 오른쪽 관자놀이를 쏘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균셰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로마르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칼 회커, 나치 공포의 일상적 얼굴 칼 회커, 칼 회커는 1911년 12월 11일 독일 제국 베스트팔렌 지방의 프로이슈 올덴도르프 피르시시 올덴도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알위베케 시의 한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일이 너무 일상적이라 사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2년 넘게 실업 상태에 있다가 1933년에 찬시사안 후 그는 나치당에 가입했습니다. 1939년에 그는 단치에 주둔한 제구 SS 보병 연대에 편입되었습니다. 1940년에 그는 노이엔감의 강제수용소 사령관인 SS 장교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42년 바이스는 아르바이츠도르프 강제수용소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호커는 그의 부관으로 계속 그를 섬겼다. 바이스가 마이다네크로 정원되었을 때도 같은 운명이 반복되려 했지만, 호커는 자신의 길을 바꾸어 브라운슈바이크의 SS 군사 아카데미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경험을 마친 후 그는 마이다네크에서 라인하르트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스의 회사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대량 추방과 암살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1944년 그는 대표로 임명된 리하르트 베어의 대리인으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파견되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 모두 도라미텔바우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지역을 행정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베어는 가능한 결과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수용소를 탈출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체포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1946년에 풀려나서 자녀들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전쟁 전부터 채용되어 온 고위직으로 고향 은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 서독 당국이 그를 추적하여 체포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여러 증인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에서 희생자를 선별하는 데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수용소에서 일어난 집단학살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가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감자를 직접 처형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르케나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던 방식과 시간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영향력이나 능력이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저 때문에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0명이 넘는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70년에 그는 석방되어 은행의 수석 계산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재판에서 헬카는 자신의 진술에서 선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사로에 올라선 적이 없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생존자 중 누구도 경사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호커의 이름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칼 회커는 2000년에 사망했지만 그가 직접 만든 사진 앨범이 2006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그가 아우슈비츠에 거주하는 동안 그곳에 있던 독일 관리들의 다양한 사진을 전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 중에는 인간에 대한 악랄한 실험으로 유명한 요제프 맹겔레도 있었습니다. 2007년 후반의 전문가들은 호커가 경사로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앨범을 검토했습니다. 사진 중 하나에서 그들은 호커와 똑같은 체격의 남자를 관찰했는데 그의 머리 크기, 팔 길이, 심지어 무릎과 신체 비율까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차원 스캔 결과 그 남자가 실제로 호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전적인 SS 오버슈트름피러 복장 대신 SS 오버샤르피러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호커가 다른 계층의 제복을 입을 가능성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호커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모순됩니다. 민주적 권력을 장악한 SS 장교 프리드리히 페터는 1921년 7월 13일 오스트리아 오버웨스터라이히 주 포에클라브리크구의 아트낭푸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알로이시아였고 그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요한 페터는 사회민주당 소속 기관사였습니다. 1938년 말 프리드리히 피터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했습니다. 몇 년 후 전쟁 중에 그는 다음과 같이 복무했습니다. 서부 및 동부 전선의 제1 SS 보병 여단 제10 보병연대의 SS 상급 지휘관이자 아인자츠그루페 씨의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1941년 프리드리히와 그의 부대는 최소 17,000명의 유대인과 25,000명의 소련 전쟁 포로를 살해했습니다. 같은 해 피터는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마커스 W. 오어의 미국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당시와 그 후 몇 년 동안 아인자츠그루펜이 이런 종류의 선멸 작전에 자주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연합군은 피터가 저지른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역사가들에 따르면 SS 오버스트루르무어 계급의 사람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후 그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가르치는 데 헌신하였고 결국에는 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까지 그는 오스트리아 교사 협회 저널의 편집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968년에 그는 오버웨스터라이히 주의 주립 학교 감독관이 되어 그 지역 학교의 모든 활동을 감독했습니다.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프리드리히 페터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자유당, 일반적으로 FPU로 알려짐은 사회에 더 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SPU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1964년에 피터는 처음으로 민족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모두 FPO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자유화 운동은
당내에서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피터는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당원들을 추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0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피터는 FPO를 대표하여 적색 총리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SPU 소속 브루노 크라이스키의 소수 정부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 크라이스키는 주로 FPO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선거 개혁으로 보복했습니다. 1974년 피터는 오스트리아 방송 협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WEPR 이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975년 선거 이후 비엔나 유대인 문서센터의 소장인 사이먼 비젠탈은 피터의 나치 과거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SS 오버스트루름후어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대량 학살에 대한 자신의 공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치 정권의 희생자였던 크라이스키는 피터를 맹렬히 옹호하고 비난했습니다. 비젠탈은 마피아적 방법을 사용했고 심지어 게슈타포와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78년 피터는 연방당 대표직 출마를 철회했지만 익명으로 FPU를 조종하는 일은 계속했다. 1992년 피터는 당시 자유청년협회 연방의장이었던 요르크 하이더와 자신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자 정계를 떠났습니다. 하이더는 제3제국의 의무인 고용정책에 대해 언급했는데 피터는 이를 수치스러운 폭발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묵을 깨고 오스트리아 자유당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법적 의무를 공개적으로 상기시키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2005년 9월 25일 피터는 위험한 신장 질환으로 인해 비엔나의 하누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캐나다에 숨어 살았던 나치 통역사 헬무트 오버란더. 헬무트 오버란더는 1924년 2월 15일 소련 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의 할브슈타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버란더는 독일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1941년 17살의 나이로 소련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는 동안 아인자츠그루페 D의 일부인 존더코만도 10에 모집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SS 정보기관인 지헤르하이츠딘스트 시첼하이트딘스트의 일원이 되었고 또한 보안 경찰을 뜻하는 지헤르하이츠 폴리차이 시첼하이츠 포리차이에도 소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4년에 오버랜더는 아내 마가렛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여 온타리오주 키치너 워털루에 살면서 성공적인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1960년에 오버랜더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3년 후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보안국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게시했습니다. 오버란더 1970년 독일 전쟁범죄 수사관 그룹 오치시덴탈은 오버란델에게 질문했는데 오버란더는 그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존더코만도 소속이었고 자신의 부대가 유대인을 처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버랜더 사건은 전쟁범죄자조사위원회에서 혐의의 심각성과 증거의 가용성을 이유로 특별 관심 사건으로 분류되어 다른 28건의 사건과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란더는 존 데르코만도 10의 일원이었음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업무는 러시아어에 대한 지식 덕분에 러시아어 라디오 방송을 듣고 번역하는 것에 국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군인과 지역 주민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통역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군 장관을 경호할 의무도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법원은 그의 발언을 반박하며 존더코만도를 여러 죽음의 분대 중 하나로 규정하고 대부분이 유대인 민간인인 2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오버란더는 1941년부터 1943년까지 통역가와 조수로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한 업무 외에도 그는 부츠를 닦거나 음식을 보호하는 등의 일을 전업으로 했습니다. 그는 1943년부터
1944년까지 독일군 보병으로 복무했습니다. 1986년 전쟁범죄자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나치 전쟁범죄자들을 캐나다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 과거를 숨긴 사람들을 추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오버랜더가 캐나다에 입국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으며 따라서 그의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995년 4월 말 캐나다 정부는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던 미국 플로리다로 도피한 오버랜더에 대한 귀화 취소 및 추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주 후 특수수사국 공무원들은 그가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그는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 앤드류 맥케이 판사는 오버랜더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전쟁 범죄나 반인륜 범죄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맥케이는 1953년 독일 카를스루에서 이민 면접을 할 때 자신의 전쟁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오버랜더의 시민권을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계 캐나다 의회는 우크라이나계 캐나다 시민자유협회와 함께 변호를 내놓고 압력을 가했으며 주장된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2008년에 정부는 오버랜더의 시민권을 박탈했고 1년 후 연방항소법원은 그 결정을 뒤집어 그의 시민권을 회복시켰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2017년 7월 오버랜더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네 번째 시도로 의회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8년 마이클 펠란 연방법원 판사는 취소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버랜더는 전범과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독일로 추방되면 기소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2008년 펠란 판사의 편견 주장을 이유로 그의 사건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캐나다 대법원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허가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그의 임박한 추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2020년 2월 현재 오버랜더는 온타리오에 머물면서 새로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해 10월 그는 이민 및 난민위원회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추방 심리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캐나다 법원은 오버랜더 변호사가 소송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느리게 실현되었습니다. 헬무트 오버랜더는 2021년 9월 21일 97세의 나이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사망했습니다. 알로이스 브루너, 시리아의 보호 알로이스 브루너는 1912년 4월 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의 작은 마을인 나드쿠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회계학을 공부하고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1931년에 그는 국가사회주의당에 가입하여 돌격대 슈툴맙테이룽 SA로 알려진 돌격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일하던 백화점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고당했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 합병 이후 브루너는 비엔나의 슈츠슈타펠에 입대하여 아돌프 아이히만의 지휘하에 게슈타포 IBA4 지부에 합류했습니다. 브루너는 1939년 점령된 폴란드의 니스코 마을에 유대인 보호구역을 설립하려던 실패한 시도인 니스코 계획에 대해 지도자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브루너는 대위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었지만 SS에서 암묵적으로 그의 역할은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그 직책을 맡으면서 그는 비시 프랑스와 슬로바키아에서 나치 강제 수용소로의 추방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너는 1942년 2월 빈에서
리가까지 유대인 강제 추방 열차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여정에서 알로이스 브루너는 여러 유대인을 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그 중에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빈 병원에서 강제로 체포되어 이송된 금융가 지그문트 보젤도 있었습니다. 1943년 6월 브루너는 비엔나에서 4만 3천 명의 유대인을 추방했고 그리스 살로니카에서도 4만 6천 명의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그 후 그는 유대인들을 프랑스에서 추방하던 파리의 드랑시 수용소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44년 아이히만은 브루너를 슬로바키아로 정은시켜 그 나라의 유대인 추방을 감독하도록 명령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슬로바키아에서 13,500명의 유대인을 테레지엔슈타트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작센하우젠, 베르겐벨젠, 슈투트호프. 이들 수감자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도 아우슈비츠로 보내져 최종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전후 시기에 브루너는 소련군이나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1985년 분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분이 전쟁 범죄로 처형된 또 다른 SS 구성원인 안톤 브루너와 혼동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톤 브루너의 신원은 당국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알로이스의 신원과 교환되었습니다. 알로이스 브루너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가명을 사용한 공식 문서를 받았으며 전쟁 후 몇 달 만에 미군 운전사로 일자리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에 있는 또 다른 미국 대표단인 겔렌 조직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1954년 브루너는 위조된 적십자 여권을 가지고 서독을 떠났다. 그는 먼저 로마를 방문한 후 이집트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기 상인으로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거르크 피셔 박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시리아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고문이 피셔 박사라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의 실제 업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업무 중 하나는 독일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배운 고문 및 억압 기술에 대해 시리아 정부에 조언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폭군 하페즈 알 아사드와 협력하여 무제한적인 테러를 통해 국가를 통제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는 특이한 억압기구를 만들었다고 믿어진다. 익명의 반대 운동가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한 시스템은 민간인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두려움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억압적인 관행에는 수십 개의 고등학생 그룹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안 요원에 의해 교실에서 끌려나가는 일화도 포함되었습니다. 반군이 점령한 지역 근처에 사는 삼촌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청년, 1부터 13까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딸 6명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식량 바구니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는 곳 옆 거리를 걷다가 13살 소년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수년 동안 시리아는 나치 사냥꾼 세르지 클라르스펠트와 사이먼 비젠탈 등 서방 조사관들의 입국을 막았는데 이들은 브루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1961년에서 1980년 사이에 브루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의 거주지로 수많은 소포폭탄을 받았습니다. 사실 폭발성 편지 한 통으로 인해 그는 한쪽 눈을 잃었고 또 다른 소포로 인해 왼손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배송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사드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동독의 고위 관리들은 시리아와 협상하여 알로이스 브루너의 인도뿐만 아니라 체포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두 정권 간의 접촉이 끊어졌고 범죄인 인도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몇 년 후인 1995년
코엘른과 프랑크푸르트 등의 도시에 있는 독일 검찰은 브루노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30만 달러 이상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999년 독일 당국은 눈에 띄는 실망을 겪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로이스 브루노는 1996년에 사망하여 다마스쿠스의 한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알려지자 독일 언론은 이는 거짓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몇몇 독일 언론인들이 다마스쿠스의 메리디안 호텔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2001년 말 같은 호텔 단지에서 다른 기자들이 그와 마주쳤다. 2011년 독일 잡지 데르 슈피겔은 독일 정보기관이 1990년대에 알로이스 브루노에 대한 문서를 파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출처에 따르면 브루노는 2001년 다마스쿠스의 감옥에서 홀로 자신만의 고문 방법에 시달리며 사망했다고 합니다.